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합격 축하드립니다. 또 이제 두 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이제 여쭤볼 텐데, 네. 스터디에 대한 얘기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스터디를 이제 어떻게 활용을 했고, 그럼 이제 스터디를 들었을 때, 뭐 연기부터 뒤로 이제 그 스터디 기수가 진행되면서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을 했는지. 사실 하우페이스 스터디 같은 경우는 이제 독종하고 연계성이 좀 커서 이제 독종하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내용들을 초반에 연기 1, 2, 2 때는 알려주고 이제 그 주에 스터디를 들어가다 보니까 100점을 오픈북을 하지 않고 끝까지 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에 개별적으로 스터디 봤던 걸 복습을 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독종을 하면서 한 번 더 복귀를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연기부터 계속 안 보고 쓰셨던 거예요? 스터디는? 저는 그래도 선행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라 저는 2기 때까지는 이론이나 법규 같은 경우는 오픈볼 해서 했었고요. 근데 이제 스터디 형성하면서 다짐했던 거는 3기, 4기까지만 성적이 올라오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 할 거 하고, 스터디 때는 만약에 모르는 논점이 나왔다면 못 쓰고 대신에 이제 끝나고 나서 그 해당 논점에 대한 거를 복습하고 정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2기 때까지는 30점을 못 넘겼었거든요, 점수 자체는. 그래서 30점만 제발 넘겨보자 하는 그런 마인드로 그다음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라는 마음가짐으로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3기, 4기쯤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암기도 되고 하니까 이제 좀 치고 올라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공부를 하다 보면 불안감 중에 하나가 내가 꾸준히 하게 되면 점수가 오를 거라는, 또는 등수가 오를 거라는 확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강의를 다 전범위 본 게 아니니까 제가 전범위를 보고 나서 한번 보자라는 식으로 저는 공부했었고요. 그래서 만약에 전범위를 공부하고 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 대신에 이제 성실한 그런 걸로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스터디는 그러면은 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여를 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전체 4개 스터디 진행하면서 한 일이 있어서 두번 빠진 거 외에는 다 참여를 했는데 저도 뭐 3번 정도 강평은 다 들으셨어요? 처음에 몇 번 빠졌어요. 하나 질문이 있는데, 스터디에서는 피드백도 되게 중요한데, 강사들하고. 그러면 강평을 안 듣고 피드백을 들으러 또는 답안지 첨삭을 다시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그 부분에서는. 사실 강평은 듣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초반에는 어느 정도 꾸준히 들을 때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강평 들으면서 강사님 강의 시작하시기 전에도 이제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미리 질문하고 아니면 강평 끝나고 나서도 질문을 했었는데, 사실 100점, 300점 시험을 보고 강평까지 다 들으면 이제 오전부터 저녁 7시, 8시까지 시간이 좀 돼서 이제 중간에 너무 많이 피곤한 날에 이제 강평을 가끔 안 듣기도 했는데, 그렇게 안 듣는 경우에도 다음날 와가지고 이제 인강 올라오는 거를 통해서 강평 내용을 더 듣고 복기를 했고, 사실 개인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또 이제 개인 톡을 통해가지고 질문을 통해서 그 시험을 300점을 또 이렇게 푼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기억에 많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강평을 직접 듣고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나중에 들으면 아무래도 좀 희석이 되고 그래서 저는 항상 실감으로 듣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스터디를 하면은 제대로 하는 복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는지 조금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무 같은 경우는 강평 자료를 받으면 일단은 예시 답안을 보고 내가 틀린 부분이 좀 많은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풀어봤고요, 다음 나라서. 그리고 이제 예시 답안에 있는 내용 중에서 내가 가져가야겠다 싶은 거는 따로 밑줄 쳐서 체크를 해놓고, 예시 답안에 이제 따로 파일 처리해가지고 모아놨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정도 해서 그냥 예시 답안 자체를 그냥 꾸준히 외웠고, 법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보던 거를 계속 쭉 이어서 봤어요. 네. 실무 같은 경우는 아예 모르는 논점이 분명히 나오는 것도 나왔었고, 부분은 모르는 그런 부분 역시 좀 노트에 따로 옮겨서 체크해보고 다시 보고 그렇게 실무는 했던 것 같고, 이론 같은 경우는 모르는 개념이나 뭐 모르는 논점이 있으면 그걸 따로 정리를 해서 이제 서브에 옮겨놓고 계속 시험 볼 때까지 반복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판례, 모르는 판례, 최신 판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나오면 그걸 따로 정리해서 붙여놓고, 모르는 논점이라면 서브 보면서 다시 암기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했던 것 같아요. 서브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서브를 받아서 이제 제가 배웠던 거로 다시
많이 바꾸는 그런 수정 작업을 거쳐서 저만의 서브를 다시 만들었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만들지 않았습니다. 실무하고 이론도 여쭤봐도 돼요? 실무는 이제 제가 강의 기본 강의 들으면서 노트로 따로 정리를 계속 해놨고 그거만 계속 반복해서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타이핑해서 다 만들어서 계속 반복. 이제 실무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예시다반과 스터디 간평 자료에 따로 조그맣게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써서 이제 파일 처리를 해서 모아놨고 일반적인 그냥 평소에 이제 푸는 김상수 박사님 중급 문제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예시다반에다가 이제 계속 좀 내가 틀렸던 부분 아니면 체크해야 되는 부분들을 써놔서 그 예시다반 자체가 이제 서브 답안 자체가? 네. 이론하고 법규는 따로 서브를 만들지를 않아가지고 시험 보고 나면 자료를 나눠주잖아요. 그 내용은 다 숙지하고 강평을 들었는지. 그러니까 강평 시작하기 전에 내가 헷갈렸던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체크를 해놓고 강평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고득점자들이니까. 이론은 아닌데 각 과목별로 이제 강의를 어떻게 활용을 했고 어떤 교재를 봤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실무 같은 경우에는 파워패스 스터디 2년 동안 들은 거 하고 이제 기본적인 중급 문제 풀이 교재 이거 두 개만 봤고요. 중급 교재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뭐 세보진 않았지만 못해도 10회 이상은 풀었을 것 같고 작년 30회 하고 올해 1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봐왔던 그러니까 중급 교재에서 항상 봐왔던 논점들이 나왔기 때문에 논점 파악하고 목차 쓰는 것 자체는 그냥 루틴하게 갈 수 있었거든요. 평소에 써오던 대로 그렇게 갈 수 있었고 그 법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선희 평가사님 예전 사례 단과 1기, 2기 파이널 하고 이제 거기에 보면은 기출 베이스인 것도 있고 기출 베이스가 아닌데 빈출 논점, 그러니까 예상 논점 것들도 있고 그거랑 공대우 변호사님 스터디 강의 자료 이거 위주로만 많이 봤고요. 이제 개별 스터디 하는 친구들하고 시간 맞춰서 오늘은 그 뭐 1기, 3회 뭐 100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풀었던 것 같고 이론 같은 경우에는 기본 교재 자체는 실명급 평가사님 거만 봤고 기출 예시다반 이제 탈분 거를 다 앞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증된 학원 커리큘럼을 제일 충실하게 따라가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김상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김상 평가사님 강의 쭉 들으면서 네. 좀 버리는 부분 없이 네. 모든 논점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우성 평가사님 커리큘럼 쭉 따라가면서 제 저만의 서브를 좀 제대로 만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법규 같은 경우는 문제 유형이 좀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문제 유형에 대한 목차나 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지라는 거를 먼저 확립한 다음에 수업을 앉기 해서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 좀 여쭤볼게요. 이제 실무부터. 기본 이론 내지는 이제 공적 특강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의 이해 정도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목표가 얼마 정도였고, 그리고 어려운 쟁점이 나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정리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80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준에서 일단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만약에 어려운 논점이 나왔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저희 실무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문제로 포괄 했던 것 같아요. 기본 이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이거를 듣고 80%든 90%는 이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표준지 선정에 관해서 들었으면 문제에서 표준지 선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점 수정을 하는 방법을 짚고 시점 수정치를 내가 계산을 할 수 있어야지 이제 기본 이론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아마 어떤 학원을 가도 선행학습 없이는 기본 이론을 듣고 바로 문제 푸는 거는 힘들 것 같아요. 이론이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 실강이 있는데 그거 외에 시간이 사실상 많이 남거든요. 그 남는 시간대에 실무 장면도 인강을 좀 한 번씩 하고 어느 정도 비슷한 타당성까지 한 번 듣고 문제도 미리 풀어보고 실강에 들어와가지고 따라가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의를 듣고 문제가 바로 안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아마 기본 강의 내용이 반 정도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실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를 많이 안 보고 하다 보니까 실무 기본 이론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없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 이론을 들을 때 노트를 만들어 놔서 노트를 다시 보면서 환기시키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삼방식이랑 타당성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시간 지난 후에라도 문제를 계속 풀면서 어느 정도 복습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뒤에 이제 유형별 평가하고 보상 평가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그
김상 평가사님 기본서하고 김승현 평가사님 주시는 강평자로 통해가지고 좀 기본적인 내용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자기만의 문제 분석 방법론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저는 뭐 12월쯤에 어느 정도 저만의 루틴을 만들었다고 생각되거든요. 항상 문제 분석 무조건 15분 내로 끝내고 좀 덜 된다 하더라도 그냥 거기서 끝을 내고 시장수정이나 뭐 지역의 개별 비율치 이런 거는 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그냥 아예 문제 분석할 때 계산을 해서 써놨던 것 같고요. 저희 사업에서 이제 문제 분석 강의를 따로 하잖아요. 저는 그걸로 이제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 시점 분석에는 뭐가 들어가지? 뭐가 들어가지? 이거를 이미 다 생각을 한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더 빠르게 풀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좀 그쪽에 포커스를 둬서 그래서 과목차 같은 경우는 저는 별도로 잡지는 않았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문제 일단 마주쳤을 때 제일 먼저 문제에서 뭘 요구하는지 보고 무릎 먼저 보고 제일 뒤에 넘어가가지고 기타 사항 써오는 거 그런 거를 먼저 체크를 했었고 물음에서 선방식 혹은 타당성 이제 뭐 유형별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내가 머릿속으로 따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문제를 딱 보자마자 비슷하게 자료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이제 예상하고 들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 분석 시간을 나는 뭐 40점이면 10분만 쓰겠다 이런 거를 정해놓고 들어가지는 않았고 문제 분석 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답지를 이제 조금 풍부하게 쓰고 문제 분석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답지를 간단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시간 분배를 그렇게 맞췄던 것 같아요. 실무 같은 경우. 자기만의 노하우 내지는 답안 작성의 형식을 따로 뭐 고민했었던 적이 있는지. 문제를 계속 풀다 보니까 내가 항상 쓰는 방식대로 이제 그 쓰는 형식이 잡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형식이 있는 거고 빼도 되는 형식이 있는 거고 이거를 이제 자기가 딱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으로 수업할 때 김상사님이 묵차를 다 알려주시잖아요. 일단 그거를 베이스로 해서 형식을 잡았고요. 문제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다 묵차를 따로 빼서 형식을 잡았던 것 같고요. 좀 궁금한 거는 네. 답안의 루틴이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상상식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시장가액 조정 및 감정평가액 결정의 목차를 항상 따로 두고 보상평가는 이제 무조건 처음 목차의 법적 근거를 따로 달아줬던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들어보면 워낙 이제 구독자들이다 보니까 이게 이미 공부하는 과정에서 그냥 체화된 상태라 현장에 들어간 거죠. 이론은 나 딱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이 상태로 다시 이론 공부를 1년 동안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론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문제를 읽고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만 가지고 뽑을 수 있는 목차가 3개에서 4개 된다고 치면 거기서 2개밖에 못 건지고 나머지 2개는 머릿속에서 이제 항상 끄집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목차를 어떤 걸 써야 되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이론이 많이 어려웠던 것 같거든요. 해보고 다시 한다라고 치면 문제에 대해서 뽑을 수 있는 목차는 최대한 많이 주어진 목차를 뽑고 이제 부족한 거 한두 개를 이제 내가 생각해서 쓰고 그거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연습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거를 사실 기출이랑 스터디 문제 계속 보면서 결국은 이제 문제 분석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두께나마 깨달으셨다니 다행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 없었을 텐데. 강평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은 좀 덜 써보지 않았나. 만약에 제가 돌아간다면 좀 100점에 100점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해서 글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럽지 않게 네. 좀 이렇게 연습이 되게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쓰는 연습을 처음에 공부하면서부터 처음부터 병행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은 내용 공부하고 암기 어느 정도 다 한 다음에 쓰는 연습을 하는 게 나은 것 각자한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 본인은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를 쓸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이해하고 뭐 유형화시키고 그런 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쓰기 시작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쪽이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동의하세요? 네, 솔직하게 말하면 네. 이론도 이제 써보는 게 굉장히 오히려 이론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법규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법규는 100점을 받았을 때 내가 뭘 써야겠다 이걸 쓰면 되겠다가 생각이 들고 눈에 들어오니까
좀 100점 이제 쓰기가 쉬운데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딱 문제를 받았을 때 뭘 써야 될지가 전혀 안 보이다 보니까 네. 사실 이론을 쓰는 거에 그렇게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다른 과목에 네. 비해서.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만약에 이제 학원 커리큘럼 같은 거에서 이론을 좀 강제적으로 많이 쓸 수 이렇게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걸 하라고요? 네, 괜찮아요. 이론 이제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 사실 공부를 할 때는 서설을 읽으면 너무 일단 어려워서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실무 기준 해설서를 보니까 최영범 평가사님이 서설이랑 결어에 쓰시는 내용들이 실무 기준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더라고요. 법규 같은 경우에는 법절이라는 공식적인 텍스트가 있어서 법 조문을 외우기 싫어도 외우게 되거든요. 있는 거니까. 근데 이론 같은 경우는 그냥 처음에 예시답안만 볼 때는 머릿속으로 이건 그냥 최영범 평가사님의 생각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해설서에 그대로 이제 해설서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면은 그거를 미리 알고 있으면 좀 암기하는데 좀 더 의욕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보통 법규는 그 쟁점이라는 것이 있고 문학판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 문학판검 중에 그 네. 비중을 어느 정도 뒀을까? 법규는 사실 공부할 때도 판례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들었거든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따로 서문을 만들진 않았는데 판례집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판례만 모인 한 50페이지 정도 정도를 따로 만들어서 판례를 좀 꾸준히 받고 좀 지역적인 판례들까지 많이 받고요. 그래서 이번에 쓸 때도 판례는 알고 있는 건 일단 다 쓴 것 같아요. 뭐 판례는 이건 이제 기본적인 판례고 사항 관련 판례 해가지고 목차 4번 하나 더 빼고 사항 관련 판례를 하나 더 쓰고. 저는 개인적으로 법규 공부할 때 처음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 학살 판례는 어떤 그 대립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 대립의 이유가 뭔지 그게 문제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제점부터 우선 쫙 머릿속에 넣으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고 개인적으로는 판례보다는 왜 이 논의가 나왔고 그래서 어떤 학설의 대립이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사안의 포석이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사안의 포석을 좀 길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안의 포석 같은 경우에는 사안의 포석 같은 거는 뉘앙스 좀 많이 따라가지고 딱 느껴지는 대로 풀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쓸 때 있어서 학설 판례 쓰고 학설이라고 그러니까 사안의 경우를 각 작은 논점마다 사안의 경우를 내고 사안의 경우를 내고 사안의 경우를 내고 마지막 가가지고 그래서 이것보다 이렇게 가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앞에는 일반론만 쓰고 맨 마지막 사안의 해결 가가지고 사안의 그 각 짜잘짜잘한 사안 포석을 마지막 사안의 해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두 개 다 해보니까 저는 사실 마지막에 가서 몰아서 사안의 해결을 쓰는 게 편했던 것 같거든요. 그게 이제 앞부분을 정형화된 목차, 일반적인 목차로 딱 발라놓고 마지막에 내려가가지고 해당 문제에 맞게 사안의 해결을 쓰는 게 훨씬 좀 그 답안 작성이 빨랐던 것 같아서 그 공부 방법론 쪽으로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행정법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일단 법규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논점은 다 받고 그 외에 이제 좀 기본은 아닌데 봐야 되는 논점 뭐 제3자의 재심 청구, 소송 참가 이런 것까지인 것 같은데 사실 거기까지도 논점해서 학설 판례 검토까지 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김선희 평가사님 그 사례 단가랑 공대우 변호사님 주시는 스터디 문제 학설은 거의 유사해서 비슷하고 그렇게 막 세부적으로 전혀 몰랐던 학설까지 막 나오는 경우는 없었다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서 딱 거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논점적인 행정법 논점이 있어요. 행정법 논점. 방평사단님. 네. 문일 선생님 강의를 들었었는데 기본서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아무래도 경중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그래도 그냥 저는 법규는 사실 불이타가 문제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기본서에 할당된 범위는 전부 다 암기해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서브를 만들었어요. 그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또 공부 방법론 관련해서는 판례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판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김선희 평가사님 사례집하고 공대우 변호사님 판례 특강 스터디에 있던 걸 이제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실제 답안지에 작성을 한다라고 쳤을 때 뭐 긴 거는 4줄에서 5줄, 짧은 거는 2줄에서 3줄 정도 나올 수 있게 판례 같은 여러 가지 근거들 중에서 좀 제일 그나마 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근거 한두 가지 뽑아가지고 정리를 해놨거든요. 딱 그만큼만 그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고
지엽적인 판례까지 찾아보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기본적으로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자료 내에서만 판례들을 골라가지고 거기 안에서 이제 판례들만 골라가지고 따로 정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도 판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서가 있는 판례 전부 다 암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군대 가서 하시는 스터디 때 항상 판례 문제를 많이 내주셔가지고 그 해당 판례는 제가 따로 적어서 서브에 뭐 포스트잇으로 붙여놓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냥 범위 자체는 학원에서 주는 그 범위 내에서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그 기출 문제는 따로 공부를 하셨는지 기출 문제를 제일 많이 기출 문제는 1회부터 하진 않았고 법규 19회? 네. 18회부터 30회까지 해가지고 못해도 3번에서 4번 정도는 했던 것 같거든요. 일주일에 한 200점 2회 분량 정도씩 해가지고 뭐 화요일, 목요일 이런 식으로 사실 기출 출제됐던 거는 무조건 다 갖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 분석은 기출 문제로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문제 분석 자체를 가장 그 비들만한 그런 문제가 생각해서 문제 분석 자체는 기출 문제로 해서 저도 3번 정도는 봤던 기억이 있어요. 기출 3번. 법전이나 법조문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좀 궁금해요. 개인적으로 법전 전체를 다 외우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너무 이 관련 쟁점에 관련된 법조문들 일단 그거는 전부 다 암기를 하고 들어갔고 네, 그 외에 어떤 좀 짜잘짜잘한 조문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은 그냥 조문 이게 있었지 정도만 파악하고 정확하게 그 조문 자체를 다 암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공평가사님 어떻게? 행정법하고 행정절차법 같은 경우에는 거진 모든 조문을 몇 주에 뭐가 있고 그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된다라고 보고 간평법이랑 부공법은 외워야 되는 거 맞는데 외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막상 해보면 그 부담은 안 될 거고 보상법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계속 풀다 보면 실무 풀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암기가 되는 거고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다 외워야 되는데 행정법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대신에 이제 행정법은 좀 12조든 19조든 20조든 내용까지 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논점 세트가 아닌 다른 걸 물어볼 때가 가끔 있는데 자기만의 풀이 방법이라든가 이제 답안 작성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일단 법 조문 위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내가 학선 모르니까 대신에 이제 사안 포섭을 좀 길게 써서 처음부터 끝까지 논리 어긋나지 않게 말을 맞춰가지고 쓴 거 같거든요. 저도 일단은 오늘 문제라고 하면 어쨌든 어떤 거에 관련되는 대충 문제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관련된 법조문부터 일단 먼저 썼던 것 같아요. 그 밑에 논리는 사실 제가 서브나 뭐 기본서에서 암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갖고 결국에 써야 되니까 그 내용 중에서 조금이라도 관련된 게 있으면은 넣고 최대한 논리적으로 목차를 뽑아서 보여주는 게 제일 최선인 것 같아요.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문제 시작점을 어떻게 썼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문제에서 내가 밑에서 실질적으로 학설 판례를 들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만 위에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쓰고 그 외에는 이런 거 충족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쓰고 넘어갔거든요. 그 이제 소재에 대해서. 저도 비슷한데 논점을 정리해서 저도 견해 대립이 있는 그 문제점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익을 다 밝혀줬던 것 같아요. 시험장에 뭘 가지고 들어갔는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사실 기본서를 보진 않았고 삼기사기 파이널 위주로 삼기사기 봤던 거 갖고 들어간 것도 그거고 마지막에 계속 붙들고 있었던 것도 그거고. 저는 계속 사왔던 그 정리 노트 하나 들고 가서 이번 법규 같은 경우는 제가 만들었던 서브에다가 전날에 좀 잘 안 해줬거나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논점을 포스트잇을 이렇게 다 붙여놨었어요. 그래서 그것만 보고 시험 봤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만든 서브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브리터 문제가 나오면 조금이라도 더 논리적으로 하되 분량을 꼭 채우는 걸 추천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이제 수험생한테 도움될 말들 뭐 한두 가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개별 스터디원이 일단은 좀 많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옆에 나보다 열심히 하는 친구가 한 명에서 두 명 정도가 있으면 초반에 끌어올리기에는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요. 마음 맞는 친구가 있으면 수험 생활이 즐겁다고 해야 되나? 상당히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지금. 대신에 저보다 공부를 좀 열심히 하는 친구. 그 친구도 합격했습니까? 1년차로 합격할 수 있는 방법은 버리시는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근데 공부는 안 됐는데 라는 그 불안감 때문에 시험장에서 더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
문제를 분석하기 더 힘들 수도 있어서 차라리 그냥 공부할 때 그냥 배웠던 거 다 소화하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시험장에서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2년차인데도 불구하고 고득점자라 마음가짐이 많이 다르네요. 그죠? 2년차 합격생의 입에서 버리는 거 없이 다 꼼꼼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진짜 우리도 이제 뭐 시험 끝난 지 오래됐지만 참 본받을 만한 점이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드네요. 오랜 시간 동안 뭐 질문에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뭐 평가사 생활 하시면서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